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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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약간 어색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빅매치 리뷰인데 오늘은 다시 K리그로 돌아왔고 13라운드 제주와 서울의 경기를 짚어드릴 예정입니다. 일단 뭐 당연히 장영훈 해설위원 빠질 수가 없고 오늘 새롭게 이 원투펀치의 처음이라고 하고 원투펀치의 엄청난 호감을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는 해설위원입니다. 정다운 해설위원인데 그래도 원투펀치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아니 너무 사실 근본 채널이어가지고 꼭 나와보고 싶었는데 불러주셔가지고 오늘 처음 나왔는데 열심히 잘하고 가겠습니다. 네, K리그 열심히 또 해설을 하고 있는 정다운 해설위원과 함께 오늘 일단 둘이 굉장히 좀 친하잖아요. 집도 가깝고 예. 자주 보는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일적으로 만난 사이가 아니라 이제 친구의 친구로 소개를 받은 사이라 좀 친하게 잘 지내고 있죠. 아니 처음에요, 같이. 그러니까 방송 처음이에요. 자체도 둘이 같이 처음이에요. 원투펀치 처음인데 방송을 같이 한 적은 없어요. 방송을 같이 한 적은 없어요. 방송을 같이 한 적은 그러니까 없어서 어떤 케미를 이끌어내야 하는지도 저는 오늘 아침부터 고민을 너무 많이 했는데 하는 결과물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좀 뭐 마음에 든다 아니면 뭐 이건 좀 약간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면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박수 한 번만 쳐주시죠. 네, 이게 방송에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겠는데 우원이가 또 너무 자리를 축하해요. 비워서, 예. 너무 축하해요. 너무 축하해요. 네, 원투펀치를 기반으로 KBS에서 월드컵 중계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프로필 촬영한다고 저녁 촬영인데 점심부터 뭐 팩 붙이고 지금 집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진행을 맡게 됐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일단 며칠 전이었습니다. 주말에 펼쳐졌던 K리그 13라운드 제주와 서울의 경기가 서귀포에서 펼쳐졌었고 서울이 요즘 분위기가 좀 많이 다운됐어요. 네, 결과만 놓고 보면은 지금 1무 2패죠. 최근 3경기 1무 2패고 뭐 그전에 이제 대전한테 홈에서 지기도 했었는데 뭔가 좀 주춤하는 거 아니냐, 휘청휘청 하는 거 아니냐라는 좀 시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제주전 같은 경우에도 뭐 결국에는 경기에서 승점 3점을 못 가져왔다 보니까 좀 이슈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오늘 경기를 이제 이 경기를 좀 얘기를 오늘 해보려고 좀 합니다. 네, 뭐 전술 이야기를 하기 전에 어쨌든 전반적으로 어떻게 봤는지를 확인해 봐야 할 텐데 뭐 최근에 제주 경기도 중계를 하셨었고 이날 제주와 서울의 경기 좀 어떻게 보셨는지 간단하게 브리핑 한번 해주시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서울이 흐름 좋다가 연패를 달리는 이유는 사실 뭐 스쿼드적인 부분은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배제하고 그러니까 운영에 대한 좀 판단 미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월드컵 브레이크 전에 이제 주중 주말 경기가 5월 17일까지 3일 간격으로 치러졌을 때 그러니까 너무 강한 압박을 통해서 후방에 계속해서 리스크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와의 경기에서도 이제 카운터로 실점을 하고 좀 무너지는 장면들이 있어서 전술적으로 과연 이것을 계속 좀 밀고 나가야 되는지 촘촘한 간격 속에 조금 변화를 가져가야 되는 게 아닌가? 운영에 대한 좀 아쉬움이 있었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운영에 대한 이야기. 그렇다면 또 이 경기 좀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전반적인 평가를 해주시죠. 일단은 이게 공교롭게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요. 제가 이번 시즌 서울이 홈에서 2번 졌잖아요. 제가 2번 진 거를 다 경기장 가서 직관을 했습니다. 대전전도 제가 경기장 가서 봤고 김천전도 이제 경기장 가서 봤고 그다음에 뭐 이번에 제주전 같은 경우는 뭐 집에서 보기는 했지만 어쨌든간 봤을 때 미묘하게 완전 100%는 아닌데요. 미묘하게 조금 세 경기가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실점을 한다는 부분에서 이제 좀 어느 정도 공통점이 조금 있고 그리고 그거 같은 경우가 방금 뭐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결국에는 이제 센터백이 뒷공간을 굉장히 크게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수비해야 되는 상황에서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좀 공통점이 있다 보니까 뭐 경기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좀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이 경기를 전반적으로 체크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결과부터 알려드리면 13라운드에서 제주가 2대1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먼저 박창준과 김준하의 골이 터지면서 두 골을 앞서갔었고 만회를 했던 후이지의 골이 있었지만 결국엔 그 상태로 경기가 끝나게 됐습니다. 일단 제주 SK 이야기를 잠깐 먼저 짚어보면은 그래도 이 코스타 감독 아래에서 최근에 많이 나아진 흐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수비 라인과 미들 라인에 있어서 8명의 간격이 사실 K리그 내에서는 굉장히 좋고 수비적으로는 일단 안정감을 가져가고 있고 또 하나 좋은 점이 이제 권창훈 선수가 좀 컨디션이 살아나면서 권창훈, 오재혁 그리고 남태희가 굉장히 이 좁은 공간에서 볼을 잘 풀어 나와요. 탈압박 능력이 굉장히 좋고 카운터에 있어서도 네게바 선수가 사실
클러치 능력, 이 득점을 하는 피니싱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속도감이 있기 때문에 카운터에서 잘 플레이를 가져가서 득점까지 나타났던 것 같고 수비적으로 일단은 안정감을 가져가면서 간헐적으로 이제 득점이 나오면서 좀 안정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그 네게바 선수를 중심으로 한 빠른 역습에서 두 번 다 골이 나오면서 2대0을 만들었었는데 그렇다면 이 서울에서 좀 흔들렸던 점 최근에 뭐 3경기 포함해서 어떤 포인트에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까요? 일단은 그러니까 보통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조금 파회가 됐다, 공략이 됐다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번 시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서울이 뭐 수비도 나쁘진 않지만 공격 자체가 이제 시스템 자체가 바뀌면서 강점이 가고 있기 때문에 좀 파회됐다고는 생각은 사실 안 해요. 파회됐다고는 생각은 사실 안 하는 게 결국에는 뭐 전에도 저희가 얘기했었지만 공격을 할 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4-3-3 기본으로 이제 돌아가는데 이번 시즌 서울 같은 특징인 거죠. 양쪽 풀백을 이제 다 안으로 좁히다 보니까 이제 윙 같은 경우가 솔직히 이제 까다로워지는 게 뭐냐면 이걸 따라서 좁히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공간이 발생하거든요. 뭐 일단은 뭐 대부분의 팀들은 이제 윙을 좁혀서 경기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사이드 공간이 넓게 벌어지게 되고 여기서 센터백한테 패스가 다이렉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냥 센터백한테 압박이 없는 경우에는 다이렉트로 이 패스가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은 다 공략당한 상태죠. 이제 백라인만 남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여기도 이제 왼쪽 측면에 보통 송민규 선수가 나오니까 왼쪽의 경우에는 특히 송민규 선수는 어쨌든 간 완전히 지금 터치라인에 붙어서 플레이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여기서 1대1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추가로 이제 항상 나오는 게 여기 이제 나오는 거는 좀 선수가 다양하죠. 뭐 후이지가 나올 때도 있고 뭐 조용 나올 때도 있고 뭐 다른 선수가 나올 때도 이승모 선수가 나올 때도 있는데 여기서 같은 경우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풀백과 센터백 벌어진 공간으로 빠집니다. 빠지면 이제 센터백이 만약에 끌려가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결국에는 이제 백라인은 2명밖에 안 남게 되거든요. 결국엔 이제 봤을 때는 이제 2대2 상황까지 나오기 때문에 뭐 물론 이렇게 수비가 쉽게 내주는 경우는 없지만 일단 이제 원칙 자체는 상황 자체는 이제 거는 건 이런 거고 만약에 여기서 풀백이 압박을 한다고 쳐서 끌려 나와서 윙이 내려와서 받을 경우에는 또 여기서 이 공간이 넓게 벌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빠지고 혹은 여기서 그냥 묶어놓고 미드필더가 빠지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기서 미드필더가 빠지면은 일단 공을 앞을 보고 잡아버리기 때문에 이 미드필더가 끌려 나오면은 보통은 누가 나와요? 여기서 이 둘의 벌어진 사이로 이제 뭐 후이지가 나오든 클리말라가 나오고 돌아버리게 되면 또 똑같이 이제 6명이 공략이 됩니다. 사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제주의 경우도 그렇고 이거 자체가 100% 파해됐다고는 생각은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약간 접근하는 방식을 이제 달리하는 팀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울 이제 제주전 같은 경우는 제주는 어떻게 어프로치를 했나를 좀 얘기를 해보자면은 제주도 뭐 일단 기반은 4-4-2로 수비를 하는 건데 사실상 근데 거의 4-2-3-1로 수비를 했죠. 제주 같은 경우에서 네게바가 있고 이제 남태희 선수 같은 경우 안쪽으로 들어와 한 라인 밑으로 떨어져서 4-2-3-1 형태 구축하게 되고 하이 프레싱을 할 때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보시는 구도로 이제 상황을 만들어 놨습니다. 미드필더 같은 경우에는 조용욱 그다음에 오른쪽 같은 손정범 있으면은 미드필더 2명에서 더블 피벗이 이제 1대1로 거의 수비를 하는 형태고 그다음에 제주가 다른 팀보다 조금 더 특이점이었던 거는 이제 남태희 선수가 10번으로 그냥 한 라인 내려가서 바베츠에 대해서 그냥 이제 거의 1대1로 수비를 했던 거죠. 1대1로 수비를 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윙 풀백 같은 경우 좁혔을 때는 그냥 이제 윙이 따라 들어와서 맞게 되고 그래서 여기서는 2대1로 수적 우위 혹은 3대1로 주되 이제 나머지 부분에서는 거의 1대1에 가깝게 맨투맨에 가깝게 좀 수비를 하는 형태를 좀 보여줬습니다. 하이 프레싱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까지 많이 하진 않았어요. 그렇게까지 많이 하진 않고 그러니까 딱 제한된 상황 예를 들어서 스로잉이라든지 아니면 인플레이 상황에서 백패스가 길게 나갔을 때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올려서 압박을 하긴 하되 근데 이것 자체도 보게 되면 어쨌든 안전장치가 돼 있는 게 뭐냐면 센터백은 둘 다 남아있거든요. 이제 최근 같은 경우는 뭐 프리미어리그를 위시로 해서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여기서 그냥 하나씩 더 끌어올리게 되면 이제 센터백이 와서 맞고 최후방에서도 이제 센터백이 그냥 1대1로 상대 9번이랑 맞닥뜨리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제주 같은 경우 어쨌든 그렇게 하진 않고 보신 것처럼 결국에는 여기서 센터백들한테는 우위는 주되 여기서 대신에 2대1을 좀 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한된 상황에서만 백패스가 나가거나 혹은 제일 대표적인 상황은 뭐야? 골킥이죠. 골킥은 공이 정지돼 있으니까 이 위치를 미리 갖춰놓고 수비를 할 수가 있고 여기서 한 번에 뒷공간은 공략을 못하다 보니까 골킥 포함해서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이 프레싱을 했고 특히 이제 네게바 같은 경우가 사실 수비도 굉장히 잘해줬거든요. 공격적으로도 많이 기여가 있었지만
혼자서 한 명이서 이제 거의 세 명에 대해서 개입하는 상황을 계속해서 좀 만들어줬고 이제 그런 제한적인 상황에서 하이프레싱을 했는데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그럼 나머지 상황에서는 뭐예요? 나머지 상황에서는 하이프레싱을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상황 같은 경우는 제주가 이제 수비 국면에 있었던 상황을 이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은 자신들의 하프에서 수비를 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자신들의 하프에서 수비를 하는 시간이 길었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자신들의 이제 2분 이제 4분 2등분 했을 때 이 정도 넘어와서 센터 서클 혹은 하프라인 인근에서 공을 가지고 플레이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근데 이렇게 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메커니즘이 조금 더 서울의 공격 메커니즘이 이제 파괴력이 떨어지죠. 왜냐면은 방금 보신 것처럼 하이 프레싱을 했을 때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은 수비해야 되는 선수들의 이동폭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끌어내면은 그만큼 크게 공간이 발생하고 수비가 많이 끌려 나오다 보니까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공간의 폭이 크거든요. 근데 일단은 하프라인 근처까지만 자기들 진영까지만 내려가게 되면은 끌려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그 공간의 폭 자체가 작아지게 되죠. 작아지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러면은 백라인이 대응한다는 관점에서도 아무래도 조금 더 뭐 여유가 생긴다고 뭐 표현하기는 애매하지만 어쨌든 간 대응하기가 조금 더 용이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여기서 이제 공을 뺏어냈을 때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곧바로 이제 뭐 네게바 같은 경우는 항상 상대의 센터백이랑 거의 가까운 라인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역습을 가져갈 수 있고 이런 국면들이 이런 흐름들이 좀 많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제주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이제 서울에 좀 시원시원한 패스에 약간 고전하는 느낌이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역습을 통해서 골을 넣었고 김기동 감독의 말로는 최근에 좀 중앙 부분에서 우리가 실수가 많이 나왔다 이런 게 있었는데 제주가 좀 그런 부분에 잘 노린 건지 이 8명이 사실 굉장히 좋거든요. 나가면 공간 커버해주고 이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형태가 K리그 내에서는 세르지오 코스타 감독이 굉장히 좀 잘 잡아주고 있고 그리고 제주의 이제 올 시즌의 특이점은 그러니까 어려울 때 빌드업을 통해서 좀 압박을 풀어나가는 형태에 있어서 권창훈, 남태희, 오재혁은 정말 좁은 공간에서 사실 잘 돌아서 패스에 대한 선택들이 너무 좋고 그게 안 됐을 때는 이 상대를 어느 정도 이제 패스를 한두 번 놓고 상대를 막 이렇게 심플하게 단순하게 어느 정도 이제 몰아놓고 이 세르지오 코스타 감독이 대표팀에서 했었던 반대로 있을 때에 대한 이 전환 플레이를 잘하더라고요. 한쪽으로 어느 정도는 상대를 이제 과부하 시켜놓고 측면으로 연결을 해서 측면에서 이제 1대1 공간을 만드는 이 패턴들도 경기 내에서는 올 시즌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비 안정화가 일단은 승점을 제주는 정말 잘 쌓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코스타 감독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최근에 이제 선수들과의 관계라든지 이제 지도하는 장면들이 좀 노출이 되기도 했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이 분명히 이제 뭐 선수단의 성적에도 영향이 있겠죠. 그러니까 제주에 이제 정훈 선수가 89년생이고 저랑 친구인데 정훈 선수랑 이제 동계 때도 통화하고 계속 궁금해서 이제 외국인 감독들이 K리그 1에 이제 세르지오 코스타 한 분 계시고 K리그 2에는 이제 2분이었다가 한 분이 더 오셔서 이제 3분이 됐는데 외국인 감독들이 왔을 때 긍정적인 점은 이 훈련 세션 자체가 너무 좋거든요. 훈련 과정에 있어서 선수들이 만족을 하고 경기를 치르고 있기 때문에 결과 자체가 나오지 않더라도 잘 이게 무너지지 않는 뭔가 이 뚝심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초반에 안 좋을 때도 우리는 근데 훈련도 좋고 분위기도 너무 좋고 골만 터지면 괜찮을 것 같아. 잘 맞춰가고 있어라는 얘기들을 들어서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이제 순위도 쌓고 첫 2연승 가져가면서 분위기는 굉장히 좋다. 근데 이제 확실한 어쨌든 9번 자리에 있어서 득점을 할 수 있는 선수는 네게바 선수가 골 진짜 못 넣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영입은 필요하다. 영입은 정말 필요하다. 그렇게 좀 보고 있죠. 네. 코스타 감독뿐 아니라 워낙 많은 외국 지도자들 만나 보셨을 텐데 이런 부분이 확실히 좀 K리그에도 영향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그게 제주 같은 팀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지난 시즌은 이제 전북이 어쨌든 구스타브 보게시 와서 리그 우승도 하고 되게 좋은 선례를 남겼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1년 더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긴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저도 작년에 아침 해봤지만 그래도 외국인 감독으로 해서 리그 우승하고 아챔 그 전북이 아챔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던 궁금증이 이제 작년에 전북이 일본 팀들이랑 했을 때 또 어떻게 경기를 하고 그리고 경기 양상이 어떻게 흘러갈까라는 궁금증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뭐 도혁 감독이 이제 나가서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어쨌든 간 뭐
이 판 안에서 선수들도 그렇고 이제 들리는 거에 대해서 가장 큰 건 그거죠. 이제 결국엔 밖에서 봤을 때도 궁금증을 가지는 것도 그거고 이제 훈련을 어떻게 하냐. 근데 구스타보 부엣은 사실은 좀 클래식한 감독이긴 해요. 이게 축구를 하는 방식도 그렇고 뭐 예, 훈련 방법론적인 것도 그렇고 좀 클래식한 사람이라서 완전히 뭐 이렇게 막 변혁적인 걸 가져오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유럽에서는 얘기를 하는 게 이제 포르투갈 코치들은 잘 팔린다고 얘기를 해요. 뭐 스페인 코치들도 잘 팔리지만 포르투갈 코치들도 굉장히 잘 팔린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잘 팔리는 거에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아무래도 훈련 방법론적인 게 제일 크거든요. 뭐 비토르 프라드 교수 전술적 주기와 포함해서 결국에는 뭐 그냥 가장 심플한 거죠. 뭐 얘기를 하자면 뭐 복잡하게 막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들의 핵심은 항상 훈련을 할 땐 대부분의 시간에서 공을 가지고 훈련한다. 한국 같은 경우 아직도 이제 공 없이 뛰고 막 이런 걸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포엣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식으로 훈련을 꽤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반면에 포르투갈 코치들은 대부분 방법론 자체가 축구 훈련은 말 그대로 경기 상황을 훈련하는 거이기 때문에 공이 없으면 그건 축구가 아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을 가지고 접근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저도 일을 할 때 저도 그렇게 일을 애초부터 배웠고 저도 그렇게 일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뭐 사실 성적이 나오면은 프로는 그게 옳은 게 맞긴 해요. 근데 그래도 조금 더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 그게 사실 글로벌 스탠다드에는 맞는 관점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결국에는 그래서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그러니까 이 얘기했을 때 되게 좋았던 건 뭐냐면 제주 SK 선수들이 세르지오 코스타 감독이 처음 왔을 때 보통 동계 때는 사실 엄청 체력 훈련이라든지 이 피지컬적으로 트레이닝 많이 하는데 첫날부터 공 가지고 해서 너무 놀랐다라고 제주 선수들도 얘기를 했었고, 이 충북 청주의 전술 주기화로 유명한 루이 킨타 감독도 첫날부터 공을 차길래 김선민 선수도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 놀랐지만 경기력적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뭔가 만들어지는 듯한 느낌이 점진적으로 발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만족감을 굉장히 느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K리그 1, 2에 그러니까 외국인 감독들이 와서 조금 더 경쟁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 ACL에 나갔을 때 일본 팀들과 아시아 레벨에 있어서의 경쟁이 저는 분명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장영 코치님이 강원에 계실 때 저는 경기 아침도 거의 다 보러 갔었거든요. 일본 팀과의 경기는 다 보러 갔었는데 되게 신선한 충격들을 많이 받았어요. 정말로. 다양한 전술적인 것들, 다양한 이제 옵션들을 가지고 경기를 치러나가는 방식에 있어서 수준 차이가 정말 많이 벌어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외국인 감독들을 와서 한국 감독과의 경쟁에서 경기를 치렀을 때 분명히 배우는 점들이 있거든요. 타팀 감독이지만 리그 내에서의 경기를 치렀을 때 그런 부분들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네. 뭐 확실히 그 부분은 맞는 것 같고, 저도 뭐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중계를 좀 해봤었는데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토너먼트까지 좀 중계를 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이 좀 안 되다 보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좀 감독들의 경쟁도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고, 특히 이번 시즌에 잘 되고 있는 부분이라면 역시 좀 선수들이 새로 와서 활약을 하는 것도 있잖아요. 선수들의 활약에 대한 포인트는 어떻게 짚을 수 있을까요? 저는 아무래도 이 시스템을 활용했을 때 가장 큰 수혜자는 뭐 수혜자라고 하면 뭐 하는 게 없는데 뭐 이렇게 뭐 그냥 하기 편해졌다 이런 건 아니고요. 빠르게. 네. 왜냐면 수혜자라고 하면 또 오해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럼요. 근데 저는 시스템적으로 가장 큰 수혜자는 결국에는 뭐 최준 선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준 선수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상대가 조금만,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에서만 압박을 해도 결국에는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냐면 안쪽으로 좁혀와 있다 보니까, 근데 공이 결국에는 센터백한테 있게 되면은 여기서 이 윙이 마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윙의 등 뒤로 넘어가게 되면은 윙은 결국 어느 순간에는 공을 바라보게 돼요. 놓치게 된단 말이죠. 놓치게 되고, 예를 들어서 뭐 미드필더 같은 경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가운데 있다가 빠졌을 때 그럼 이 공간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최준 선수는 뭐 기동력은 원래 워낙 좋은 선수다 보니까 만약에 공이 여기서 사이드로 전기가 됐을 때 이게 벌어지면은 최준 선수가 여기서 들어가요. 이 거리를 뛰어서 들어가 버리게 되고, 그럼 순식간에 프리맨으로 이제 공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봤을 때 이게 구축되면서 가장 큰 수혜자는 최준 선수여서 아무래도 뭐 최준 선수 활약상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뭐 제주전도 사실 아까도 뭐 말씀해 주셨지만 경기 흐름으로 보면은 전반 중반까지는 서울이 좀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뭐 저는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골의 힘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골을 넣어야 될 때 못 넣으면은 이제 결국에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특히 이제 왼쪽 측면에서 송민규 선수가 인스윙 크로스에서 파퍼스트로 좀 많이 갔었는데 정승원 선수 하나 못 넣고, 그 다음에
그 후이지도 하나 못 넣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못 넣고 이제 시퀀스가 넘어간 거죠. 특히 이제 제주 같은 경우가 미들 블록을 하고 있다가 네개바 쪽으로 해서 이제 역습 나오고, 그리고 첫 번째 골은 물론 뭐 골킥해서 이제 서울이 하이 프레싱하다 빠져가지고 나오긴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서울이 하이 프레싱을 하는 것 자체가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리그 판도로 봤을 때 조금 우리가 맨날 뭐 트렌드 얘기하는데, 트렌드를 따라가고 그리고 하이 프레싱 하는 거를 보는 팬의 입장에서 봤을 땐 그게 더 좀 더 흥미 요소가 생기잖아요. 더 재밌잖아요. 더 다이나믹하고 역동적이고 재밌는데, 하이 프레싱 하는 것 자체가 나쁘진 않은데,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하이 프레싱을 하는 팀이 좀 더 많아져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조금 있긴 한데, 근데 그거는 이제 좀 대의적인 거고, 근데 이제 서울이라는 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실점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을 봤을 때는 그냥 항상 그거죠. 리스크가 크냐 어드밴테이지가 크냐, 그거를 두 개를 놓고 이제 저울질을 해서 결국에 게임 모델이라는 게 시즌 중에도 계속 수정이 되고 보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봤을 때는 이게 여기서는 이 상대를 했을 때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조금 뭐 어느 정도는 조절을 할 수 있을 거고, 뒷공간 혹은 이제 공중볼 경합을 다이렉트로 해야 될 때 그렇게까지 편안해하진 않는다는 걸 상대 팀들도 분명히 봤을 거거든요. 예, 특히 김천정 같은 경우가 그게 다 문제가 돼서 이제 실점을 했기 때문에 이미 상대도 그거를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그런 상황을 서울이 하이 프레싱을 하면은 많이 만들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냉정하게 이제는 약간 그런 데서는 저울질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면 어쨌든 승점 3점을 획득해야 되는 게 프로의 또 입장이긴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수정 보완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긴 합니다. 그리고 공격하는 입장에서 또 그냥 하나만 추가를 하자면은, 결국에 이게 전체적인 틀로 보게 되면은 2-3-5처럼 되거든요. 2-3-5 혹은 뭐 2-3-2-3처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옛날로 치면 거죠. WM으로 이제 WM처럼 되는 건데, 근데 리스크는 결국에는 욕이거든요. 공을 뺏겼을 때도 그 욕인데, 이 리스크를 감수하고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건데, 그 말인즉슨 결국에는 뭐다? 뭐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리스크를 감수하고도 찬스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찬스가 왔을 때 넣어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지금 또 말씀드리지만 김천정 같은 경우도 전반전에 찬스 한 3개, 4개 있었거든요. 문선민도 있었고. 딱 이 구조,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 구조에 의해서 수적 우위가 나와서 4백으로 수비를 하는 이상 무조건 걸릴 수밖에 없는 그 상대 팀한테는 양자택일이 있어요. 근데 그게 걸려서 찬스가 되게 많이 왔는데 결국엔 다 못 넣었어요. 3개, 4개 왔는데 못 넣고, 그리고 김천이 후반에 5백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뭐 역습으로 실점 내줬던 건데, 근데 뭐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서울도 좀 보완이 수정 보완이 필요할 수도 있다. 저는 근데 무조건 필요하다 봐요. 사실 5월에는 홈에서는 이렇게 하이프레싱 가져가도 원정에서는 조금 승점 쌓기 위해서 조금 더 이제 안전한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는 3일 간격으로 경기하게 되면 사실 경기 회복, 경기 이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술적으로 뭐 훈련적으로 사실 변화를 그렇게 줄 수는 없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5월은 서울이 사실 울산 HD와 이제 전북현대와의 승점 차이를 좀 벌릴 수 있는 상황 속에 지금 거의 승점이 또 좁혀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운영적인 측면은 김경호 감독이 본격적으로는 게임 모델을 잘 펼치고 있지만, 수비적인 리스크, 어드밴티지가 저는 그렇게까지는 5월에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변화를 분명히 가져가야 된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센터백이라는 포지션 특성상 뒷공간이 이렇게 40m, 50m 있는 상황에서 플레이하는 거는 어떤 센터백이는 솔직히 까다롭죠. 어렵죠. 그냥 한 번만 삐끗하면 그냥 바로 뒷공간이 열리니까. 근데 결국엔 근데 그 부담스러운 상황에서도 누구는 조금 더 능숙하게 대처를 할 수 있을 거고, 누구는 조금 더 그런 상황에서의 대처가 떨어질 수도 있을 건데, 근데 전반적으로 지금 봤을 때는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거기서 이제 센터백들이 좀 불편해하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극단적인 예가 될 수도 있지만, 맨날 이제 예전에 이제 맨체스터 시티 하면 존 스톤스가 센터백 나올 때 막 이런 상황에서 이제 실수해서 막 백패스 미스하고 말해서 걷어내기 하려다 막 미스하고, 최근 야잔이 했던 것처럼 하다가 실수해서 먹히면 막 잉글랜드 언론 놓고 조롱 막 엄청 했어요. 막 존 스톤스 막 뭐 한다고 했는데, 가르디올라 그때마다 이제 뭐 기자회견도 그렇고 나가서 존 스톤스를 변호했던 게 뭐냐면은, 당신들 다 합친 거보다도 존 스톤스는 깡다우가 좋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선수를 계속 쓸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는 자기가 해야 되는 게 그거기 때문에 매 순간 그걸 한단 말이죠. 실수를 하더라도. 근데 뭐 그거랑은 별개로 어쨌든 간 누가 됐든지 간에 이거는 불안한 건데, 그러니까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죠. 결국엔 리스크가 크냐 아니면 어드밴테이지가 크냐의 저울인데, 저울질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건 뭐 이제 뭐
안에서 팀 내적으로 이제 뭐 코칭 스태프에서 뭐 판단이 내려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 구조적으로 어느 정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야잔이 그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긴 하지만 김천전 3실점은 사실 야잔이 거의 다 이제 빌미를 좀 제공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야잔은 올 시즌 봤을 때 퇴장도 나오고 집중이 흐려지는 건 너무 늦게 합류했어요. 그러니까 동계훈련을 치르지 않고 시즌을 초반에는 티가 안 날 수 있겠지만 컴팩트하게 3일 간격으로 이뤄졌을 때는 이런 부분이 동계훈련을 안 했던 게 훈련이 너무 안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이 티가 난다. 그리고 월드컵을 너무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몸조리 너무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누가 봐도 저도 뭐 작년에 상대팀이었지만 한창 좋았을 때 그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 느낌은 확실히 아니에요. 뭐 물론 뭐 세트피스 뭐 골도 넣고 뭐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느낌은 확실히 아닌데 따지고 보니까 그거죠. 시즌 자체를 혼자 늦게 시작한 거죠. 훈련을 제대로 못하고 한 거에 대한 뭔가 그 갭은 분명히 있을 거기 너무 때문에 몸조리 하는 것 같아. 월드컵 나가려고. 뭐 뭔가를 너무 미리 하는 것 같아. 그럴 가능성도 있죠. 뭐 선수 본인만 알겠지만 뭐 저희는 모릅니다만 뭐 그럴 수도 있죠. 제주가 A매치 휴식기 이후로 조금 변화가 생기면서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이 백스리와 백포를 혼용하면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반대발 이 윙백을 사용을 한다든지 센터백을 일단 고정을 시키고 뭐 상대에 따라서 그런 부분도 있었고 최근에는 뭐 백포를 계속 사용을 한다고 했지만 어쨌든 이번 서울전의 포인트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제주는 어떤 의도와 어떤 것을 보면서 사용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는 최근에 있어서는 이제 4-4-2 뭐 4-2-3 형태라든지 이제 백포를 가져가는 이유는 수비적으로 이제 김윤성, 유인수, 세레스틴, 김재호 선수가 굉장히 좀 안정감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리그 초반에는 수비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사실 잘 잡히지 않아서 세레조 감독이 이제 백스리를 활용을 했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박창준, 뭐 권창훈 선수를 윙백처럼 활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에 있어서는 이 백라인과 미들라인이 간격 자체 이 밸런스가 맞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이제 백포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그 초반에 너무 밸런스가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뒤쪽으로 이제 진을 치고 우리는 직현에서 카운터 할까라는 게 강했다면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미들라인에서 소유도 되고 카운터도 되고 그리고 조직적으로 이 선수들의 합이 굉장히 좀 맞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변화를 가져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선수의 포인트, 이 선수가 좀 주목이 되는 것 같다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목이요? 주목은 사실 권창훈 선수는 컨디션이 뭐 예전에 정말 뭐 리강에 썼을 때처럼은 아니지만 이 번뜩임이 정말 찾아왔거든요. 순간적으로 막 넘어질 듯하면서 패스하고 패스에 대한 선택들 그리고 상대 진영에서의 타이밍 빠른 슈팅들 권창훈 선수의 이 장점 자체가 올 시즌에 정말 극대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게 생각이 들어요. 감독이 선수를 잘 알았을 때 정말 이 마음 편하게 축구할 수 있겠구나. 세르지오 코스타가 권창훈 선수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컨디션은 너무 올라오고 있고 권창훈이 살아남으로써 이제 오지혁과 남태희 선수까지 이 세 명이 정말 좁은 공간에서 잘 이 파괴하는 법들을 너무나 잘 아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컨디션이 정말 올라오고 있다. 문제는 여기 네게바는 진짜 골 못 넣더라고요. 그러니까 경기를 보더라도 다시 얘기해봐. 그러니까 정말 찬스가 왔을 때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골을 못 넣는데 이게 좋아요. 1대1이 그냥 전진 이게 너무 좋기 때문에 쓰겠지만 슈팅을 좀 아끼고 그냥 패스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엄청 빠르더라고요. 네, 이번 경기에 저도 좀 체감이 많이 됐어요. 이게 공간이 빨라 진짜 크니까 빨라요. 뒤에서 한참 뒤에서 출발한 것 같기도 빠르고 그 두 번째 골이었나 들어갈 때도 로스가 이게 한번 걸어서 맞아. 걷어내는 건데도 네. 그냥 빠르니까 그게 뚫고 들어가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체감상 엄청 빠르고 그리고 이 선수 자체가 이게 브라질 선수들이 한국 선수 많이 옵니다만 사실 세리에 A 뛴 선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쵸. 사실. 근데 네. 이 선수 같은 경우 어쨌든 세리에 A 뛴 경험도 있고 대부분 세리에 배 뛰었어요. B팀 B2부 리그 이제 뛰었었던 건데 기록 같은 경우 봐도 이제 골이 많지는 않아요. 출전 시간 대비 골이 많지 않고 그렇다고 적진 않은데 그렇다고 또 많지도 않아서 그러니까 완전히 9번은 확실히 아닌 것 같긴 해요. 절대 아니죠. 절대. 보통은 좌우 절대 아니죠. 9번은 절대 아니죠. 보통은 좌우 이제 측면 나오는 선수다 보니까 그래서 네. 제주 같은 경우는 여기 뭐 득점 같은 경우를 조금 해결해야 되는데 그냥 이번에 경기 때 보여진 것처럼 좀 다른 형태로 해결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뭐 그게 자연스럽게 좀 오지 않을까 싶고. 네게바의 그런 플레이 스타일이 아까 말한
서울의 지금 구조적 문제와 되게 상성이 안 맞는 스타일. 그렇죠. 그쵸. 최악이죠. 네. 어떻게 보면 서울에게는 최악이죠. 굉장히 좀 그러니까 그런 데서 사실 저울질을 하는 거죠. 얘네가 이런데 우리가 이러니까 이 두 개가 맞물리면 어떠한 상황이 나오겠다라고 예상을 해서 그럼 수비할 때 접근 방식 같은 경우는 수정을 좀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근데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상대한테 맞춰서 한다는 개념은 사실 아니거든요. 왜냐면 이건 이제 현실적으로 상대가 우리한테 프로포즈하는 게 있으니까 야 우리 이거 할 거야 라고 하면 나는 어쩔 수 없이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소폭으로는 어느 정도 수정을 할 수도 있지 않나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이슈가 사실. 이제 어쨌든 월드컵 휴식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원정 3연전의 시작이 이 경기였고, 네, 제주는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어쨌든 그때까지 좀 보완해야 할 부분이나 어떤 컨셉으로 끌고 나가야 할지 제주부터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주는 이제 부상 세레틴 선수가 요즘 경합이 많아가지고 사실 얼굴 쪽에 경합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 부상만 없다면 김윤성, 유인수, 세레스틴, 김재우, 이 김동준 선수까지 이 라인, 장민규, 모지혁까지의 라인은 너무 좋기 때문에 네게바 선수가 이제 공 10개 들고 나가가지고 슈팅 한 100개씩 때리면 사실 제주는 남은 경기에 있어서 승점을 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본인들이 생각했었던 3점 이상은 획득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흐름은 너무 좋다. 그렇게 좀 저는 딱 봤을 때 울산전은 그러니까 울산 원정은 서울이랑 홈 경기긴 했지만 서울이랑 했던 건 대동소이할 거예요. 비슷할 거예요,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비슷할 저는 것 항상 얘기하는 게 보통 대부분은 다들 그러시잖아요. 순위표 보고 야 이거 꼴찌니까 이겨야 돼. 아니면 뭐 순위표가 낮은 팀 대 높은 팀이니까 높은 팀이 이겨야 돼라고 하시지만, 그러니까 그게 순위표가 당연히 순위표를 참고하는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봤을 때 좀 더 그러니까 복잡도로 봤을 때 좀 더 복잡도가 낮은 경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주 같은 경우가 울산 원정을 가면은 그 컴플렉시티 복잡도가 낮아요. 특히 아까 네게바 선수 얘기한 것처럼 장점이 발현될 상황이 훨씬 더 많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대표적인 게 최근 있었던 경기 울산이라는 상대팀 한 거 중에서는 대전이죠. 대전 같은 경우가 이제 최근 경기를 보면 이제 홈에서 못 이기고 원정 가서 이긴다고 이제 막 그런 걸로 이슈가 많은데 매 경기 다 똑같지는 않겠지만 결국엔 대전 같은 경우도 공을 오래 가지고 지공을 11명으로 하는 거는 훨씬 더 복잡도가 높아요. 왜냐하면 모두가 11명이 같은 걸 생각하는데 기능적으로는 다른 걸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다른 걸 하면서도 같은 걸 생각해야 되다 보니까 그게 어렵고, 사실은 이제 그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아까 저희가 초반부에 얘기했던 훈련 방법론적인 게 제일 커요. 공을 가지고 계속 훈련을 해야 매 순간 같은 걸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한국은 아직까지도 그게 일반적인 방식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대전 같은 경우는 지공을 하는 데는 어렵지만 울산 원정처럼 본인들이 이제 수비를 하고 혹은 울산이 압박을 그냥 높이 했을 때 그냥 그 디오고한테 한 명 붙여서 싸울 때. 예, 공간 그냥 뒷공간 열리면 뭐 정재희 뭐 이런 선수도 했고 막 들어가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루빅선도 그렇고. 근데 이제 제주 같은 경우도 그냥 울산 원정 갔을 때는 아마 전체적인 큰 틀에서의 흐름은 이번 서울전이랑 좀 비슷해질 거고,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확실히 안정화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또 장점이 발현이 되면은 뭐 비슷한 상황으로 승점 3점 가져오는 게 꽤 확률이 높아 보인다. 예. 이제 2경기씩을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월드컵 휴식기 전까지 잘 해야겠고, 그 현장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예, 조금 더 풍성해지는 느낌도 들고, 물론 저희가 매주 빅매치 리뷰를 K리그로만 하는 건 아닙니다만 되게 큰 도움이 되는 것 아니, 혹시 같아요. 해촉할까봐 최근에 경기 엄청 챙겨먹었거든요. 어제도 아스날 경기 보고 웨스트햄도요? 4시에 엘클라시코 봐야 되나 하고 좀 보다가 보긴 했는데 준비가 돼 있네. 아니, 최근에 보긴 했어요. 혹시 모르니까 예.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예, 예. 방송 같이 할 만한가요? 예, 뭐 재밌게 한 것 같아요. 진짜? 네네네. 아니 실제로 저희가 이제 실제로 축구를 좀 하면서 놀기도 하고 끝나고 밥도 먹고 커피 한잔 하고 할 때 근데 저희는 만나면 둘이 카페 같은 데 밥 먹으면 이제 김혁재 캐스터라고 셋이 네네. 보통 8, 9년생 친구에서 만나는데 축구 얘기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밥 얘기 먹고 드리려 했어요. 축구 얘기밖에 안 해요. 사실. 이게 없는 그냥 네. 카페예요. 네. 네. 사실 저는 똑같이 좀 찌그러져 있고, 네, 형님들끼리 얘기하고 있는 거 좀 듣고. 아니, 네, 근데- 여기는 아직 제대로 맛도 못 봤어요. 진짜 한 4시간 동안 축구 얘기만 할 때도 있어요. 근데 되게 저는 이제 영훈이를 본 지 이제 한 5, 6년? 20년도쯤에 친구를 통해서 같이 축구 일하고 있으니까 소개를 받았는데 축구적으로 제가 궁금한 게 있어 물어보면 답이 다 나오는 게 너무 신기했던 것 같아요. 처음 만났을 때. 그래서 이건 어때? 탁탁탁. 이건 어때? 탁탁탁. 그러니까
그러니까 남들이 듣기 좋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알고 있는 선에서 본인의 주관 자체가 워낙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얘기해서 굉장히 좀 독특하고 신기했던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게 포인트죠. 남들이 듣기 좋은 얘기를 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게 저는 사실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사실. 유튜브 찍으면 그러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죠. 네. 쉽지 않죠. 쉽지 않는데 이미 고생을 좀 했잖아요. 고생 안 한다고. 쉽지 표정은 않은데 지었지만. 그거에 있어 저는 축구적으로 굉장히 리스펙이 있어요. 정말로. 아니 뭐 듣기 좋은 얘기하러 저 부르시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네, 실제로 축구를 할 때 제 뒤에서 듣기 좋은 말은 절대 안 해주는 두 분 형님과 함께했습니다. 다음에 또 꼭 함께 해주시고요. 네네네. 네, 오늘 제주와 서울의 경기 리뷰를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